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범현희 작가의 목포의 이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포의 이루는 1944년 발표된 화가 남농 허건의 그림 제목입니다. 이 이야기는 목포를 배경으로 남농 허건이라는 남종 산수화 거장의 삶과 내면을 문학적으로 재구성한 단편소설인데요. 예술가의 고뇌와 현실, 또 시대적 상황이 교차하는 지점을 아주 섬세하게 표현한 작품입니다. 중앙 화단의 유행을 쫓기보다 자기 세계를 지킨 예술가로 존경받고 있는 화가 남농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보름째 화선지에 점 하나 찍지 못했다. 대청마루 가운데 펼쳐진 지 보름이었으나 여전히 빈 바탕 그대로였다. 넓게 펼쳐진 종이는 목포 앞바다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듯했다. 종이 한 장이 바다였다. 남농은 화선지 앞에서 막막했다. 바다에 나섰으나 갈 곳을 정하지 못한 어부의 심정이었다. 남농은 무릎을 꿇고 등을 구부려 두 손바닥으로 종이를 다시 반듯하게 폈다. 백색 화선지를 구멍이라도 뚫을 것처럼 노려보았다. 수많은 주제와 구도들이 텅 비어있는 종이 위로 오갔다. 조부와 부친의 그림도 떠올랐고 소년 시절부터 그렸던 그림들도 스쳐 지나갔다. 조부인 소치와 선친인 미산의 그림은 이 땅의 풍경이 아니었다.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산과 계곡에 앉아있는 노인들 역시도 이 땅의 사람들로 보이지 않았다. 남농은 눈에 힘을 주었다. 여태 그리고 보아왔던 그림과 다를 것 없는 그림을 그리면 안 될 것이었다. 이전의 그림들을 뛰어넘는 그림을 그려야 했다. 새롭게 그리는 그림은 언제나 앞에 그린 그림을 뛰어넘었다. 그러니 대청마루에 펼쳐놓은 화선지에는 더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할 터였다. 선전에 당선된 그림들은 해마다 이전의 그림과 다른 경지를 보였다. 농담의 기법과 구도가 이전의 그림을 대단하게 뛰어넘고 있었다. 단전에서부터 묵직한 한숨이 겨우 넘어와서 화선지 위에 깔렸다. 떠오르지 않는 그림을 억지로 떠올리려 한다 해서 그려질 그림이 아니었다. 남농은 화선지 위에서 허리를 폈다. 바닷가에 산책이라도 다녀올 심산이었다. 봄이 오니 바다가 고왔다. 거기에 낙조라도 질라치면 37 사내의 가슴이 까닭없이 두근거렸다. 그런데 허리를 펴는 남농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상체의 무게가 무릎에 실리면서 머리 끝까지 통증이 단숨에 치고 올라왔다. 남농은 눈을 꼭 감고 통증을 목을대 깊숙이 삼켰다. 28부터 시작된 골습이었다. 골습을 알게 되면서 무엇보다 걸음이 불편해졌다. 앉았다 일어날 때는 앞니를 아랫입술에 깊게 박아야 했다. 그런 골습은 신기하게도 화선지를 가까이 마주할 적이면 통증이 멀어졌다. 그림이 통증을 멀리 밀어내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집중력이었다. 남농의 신음소리를 부엌에서 나오던 아내가 듣고 돌아보았다. 저놈의 그림은 또 어느 세월에 다 그릴 것인지 허구한 날 빈 종이만 쳐다보다 바다로 나가니 원. 일부러 큰 소리로 중얼거리는 것이 남농이 들으라는 혼잣말이었다.
불편한 무릎으로 또 바다에 나가느냐는 타박이기도 했다. 남농은 아내를 보았다. 하지만 생각을 찾으러 산책을 나간다는 말을 할 새는 없었다. 아내는 벌써 대문을 나서고 있었다. 끼니거리를 구하러 가는 길일 터였다. 가난한 화가를 만나서 종종 남농을 찾는 손님 치닥거리에 끼니거리까지 궁리해야 하는 아내의 모습은 그림자마저도 앙상하게 길었다. 남농은 아내의 뒷모습을 잠시 지켜보았다. 타박은 아내가 삶을 견디는 방식일 터였다. 그림을 그리는 일은 가난을 통째로 껴안고 사는 일이었다. 화가의 가난은 골습과 같았다. 그런 화가를 따라 살겠다고 날마다 고단하게 종종거리는 아내는 그림자마저 가여웠다. 죽동에서 바다까지는 녹록한 거리가 아니었다. 남농은 바다로 가는 길에 여러 번 쉬었다. 더러 그림을 그려준 이들이 아는 체를 했다. 인사나 답례를 할 그림을 그려준 이의 불편한 몸을 걱정하기도 했다. 그들은 가난한 조선 사람들이었다. 부유한 일본인들은 남농을 몰랐다. 간혹 아는 자가 있기도 했겠지만 아는 척하는 자는 없었다. 남농은 화려한 기모노와 요란스러운 게다 소리를 눈에 들이지 않고 귀에 담지 않았다. 배가 정박하고 있는 부두는 부산했다. 해가 바뀔수록 일본은 호남을 탈탈 털어서 쓸어가고 있었다. 배에 짐을 싣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부두에서 멀리 떨어진 바닷가까지 들려왔다. 남농은 배에 짐을 싣고 있는 부두를 멀리 등지고 걸었다. 노숫가락까지 긁어가는 일본의 발악이 목에 꽉 찼으니 그 끝이 멀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조선은 그 고비가 견디기 힘들어 보였다. 짐을 실어주고 배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인부들의 발이 허공을 딛는 것 같을 것이었다. 남농은 땀에 전 잠방이와 때에 전 수건에 검게 그을린 얼굴들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봄이 와서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부풀었다. 시절이 고약해도 계절은 때를 잊지 않고 찾아와서 바닷풀이 파랗게 살아나고 있었다. 파도를 따라서 너울거리는 것은 아마도 토시나 미역일 것이었다. 썰물이 밀려난 자리에는 조개도 있을 터였으나 남농이 서 있는 곳에는 보이지 않았다. 남농은 파도가 핥으며 물러나는 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파도가 핥고 지나간 자리가 화선지 같았다. 멀미를 느꼈다. 머리를 식히자고 온 산책길이 무거워지고 있었다. 남농은 시선을 들어 수평선을 보았다. 무엇을 그릴 것인가, 어떻게 그릴 것인가. 수평선을 바라보는 눈이 부셨다. 보이지 않는 수평선 너머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가 보였다. 바다 위에서 봄볕들이 들끓었다. 바다가 남농의 생각 같았다. 봄바다는 수다스러웠다. 남농은 봄바다에 귀를 기울였으나 파도 소리는 높낮이가 없고 단조로웠다. 머리에 수건을 두른 안악이 남농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그때였다. 아직 푸릇푸릇하게 젊고 고운 안악이었다. 안악은 몇 번 산책길에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썰물이 남기고 간 것들을 줍고 있는 듯 보였다. 바구니에 담긴 해초가 보였다. 미역이었다. 꾸들꾸들한 것이 밥을 싸먹거나 국을 끓여 먹으면 잃었던 입맛이 살아날 것 같았다. 하지만 산책도 겨우 하는 남농은
바다로 내려갈 수가 없었다. 남농은 안악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문득 안악을 넣은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었다. 생각은 거기까지였다. 짐을 싣고 내리는 부두가 멀고 바닷가에 홀로 있는 안악의 구도가 너무 밋밋해서 선전해 내기에는 약할 듯 싶었다. 하지만 무엇을 그려야 할지는 희미하게 떠오르는 듯했다. 다만 뚜렷하게 잡히지 않을 뿐이었다. 좀 더 안악을 지켜보기로 했다. 지켜보면 또렷하게 잡히지 않는 것이 잡힐 것 같았다. 막연한 예감이었다. 안악은 바구니가 가득 차자 남농이 서 있는 길로 올라왔다. 안악의 시선과 남농의 시선이 봄볕 속에 부딪혔다. 안악의 눈은 맑고 눈동자가 검었다. 고운 얼굴이었다. 남농은 안악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스스로에게 무안해져서 재빨리 눈길을 돌렸다. 안악을 비켜가기 위해 불편한 걸음을 떼는 남농에게 안악이 수건을 풀어서 미역을 싸주었다. 봄미역이 제법 먹을만 합니다. 한번 드셔보시지요. 아니, 괜찮습니다.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림을 그리신다고. 제게도 자식이 있으니 언젠가는 선생님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가 바뀌기 전부터 여러 번 마주쳤으나 안악이 말을 걸어온 것은 처음이었다. 목소리가 곱고 다정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농은 더 거절할 수 없어서 안악이 건네주는 미역을 받아들었다. 안악은 바구니를 옆구리에 끼고 샛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바닥이 고르지 못한 데다 좁고 긴 길이었다. 길 양쪽으로는 밭들이 펼쳐져 있었다. 일제히 밀려난 사람들이 산자락을 파서 만든 밭이었다. 경사가 가파른 밭에 겨울을 난 보리싹이 푸르렀다. 보리를 심지 못한 밭에는 그루터기들이 봄볕에 바짝 말라 있었다. 콩이나 조의 그루터기 같은데 봄에 감자를 심으려고 비워둔 땅인 듯 했다. 남농은 비탈지고 돌멩이들이 굴러다니는 땅에서도 먹을 것을 심어 거두어내는 조선인들의 삶이 눈물겨웠다. 남농은 비탈진 땅에서 일구어내는 조선인의 삶을 그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림의 주제가 또렷하게 떠올랐다. 어느덧 안악은 산자락을 하나 넘어서고 있었다. 안악의 길 앞에 펼쳐진 산등성이에도 온통 밭이었다. 안악의 집은 산자락을 2억에 넘어서 있을 것이었다. 시야에 잡히는 집이 없으니 그럴 것이라는 짐작이 들었다. 안악은 바닷가에서 주운 미역과 조개로 저녁을 지을 터였다. 남농은 거친 산등성이에 뿌리를 내린 조선인의 삶이 눈부셨다. 또 다른 산자락으로 올라서는 안악의 주위로 쏟아지는 봄볕이 환했다. 남농은 다시 화선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무릎에서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났다. 남농은 이 무릎으로 그림을 마칠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했다. 골습은 매일같이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그림을 그리다 보니 피가 통하지 않아서 생긴 병이었다. 겨울에는 불이 들지 않는 대청마루에서 장시간 무릎을 꿇고 그림을 그려야 했다. 해가 바뀌면서 통증이 더 깊고 무거워졌다. 그런 통증이 붓을 들면 몸 밖으로 밀려나듯 멀어졌고 무릎은 무감각해졌다. 찾아오는 이가 많고 그림을 청하는 이가 많았다. 남농은
남농은 그림을 청하는 이들을 거절하지 못했다. 그림을 얻어서 어딘가로 인사를 가고 청탁을 하려는 이들의 사정은 모두 고만고만했으나 딱했다. 그림은 여태까지 한 번도 그려본 적 없는 구도에 담고 싶었다. 남농은 안악이 올라간 비탈길을 생각했다. 그 구도에서 묵의 농담은 배제되어야 할 듯 싶었다. 조부나 선친의 기법이 안악이 오르던 곳과는 맞지 않아 보였다. 게다가 어차피 선전에서는 더 참신한 기법이 통할 것이다. 그림에 색을 입히기로 결정했다. 새로 시작할 그림에서 남농은 관악풍이나 민간 화풍을 좇은 채색을 입힐 수 없었다. 아버지가 가난한 화가의 길을 가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으나 평생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 평생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선전에서 최고상을 거머쥐어야 했다. 동생 허림이 일본에서 익힌 진체 기법이 떠올랐다. 진체 기법을 쓴 허림의 그림에서 받은 충격은 신선했고 해가 바뀌었음에도 잊히지 않았다. 동생은 26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타고난 그림 솜씨였으나 허약한 몸이 그것을 받쳐주지 못했다. 동생이 세상을 떠난 때는 늦가을이었다. 남농이 일본의 대종남종원 공모전에 입선한 해였다. 하필 그림 제목도 잔설이었다. 동생이 세상을 등진 날에는 무서리가 눈처럼 내렸다. 무서리가 녹아 질척거리는 땅 위에서 남농은 눈물을 참지 않고 울었다. 그날처럼 화선지 위로 눈물방울이 떨어졌다. 남농은 잠시 시선을 멀리 밀어서 눈물을 삼켰다. 통증이 척추를 타고 올라서 앉은 자세를 휘청거리게 했다. 멀리 밀어놓은 시선 속으로 좁은 비탈길을 오르던 안악이 다시 떠올랐다. 남농은 안악의 집을 생각했다. 산비탈 밭 가운데 자리하고 있을 안악의 집은 초가일 것이다. 수숫대로 엮은 울타리가 집을 두르고 있을 터였다. 남농은 그 집에 백목련 한 그루를 더해주고 싶었다. 봄이니 꽃봉오리가 벌어지는 모습을 그려넣기로 했다. 그 집의 살인문으로 안악이 들어서야 했다. 아이가 있다고 했으니 아이를 업은 모습이 좋을 듯 싶었다. 구도는 정해졌다. 이제 붓을 들어야 했다. 그새 벼루와 물감이 말라 있었다. 전셋집 대청마루로 봄바람이 쉬지 않고 불어왔다. 방석 위에 꿇어앉은 무릎은 또다시 감각을 잃었다. 부엌에서 풍겨오는 조깃국 냄새가 남농의 빈속에 희미하게 와 닿았다. 아내는 선창에 고깃배에서 대가리가 부서지고 배가 터진 조기를 얻어왔을 터였다. 다시 물을 부어 간 먹에 남농은 붓을 적셨다. 일단 붓을 들긴 했으나 화선지 위에 선뜻 붓끝을 올려놓지 못했다. 직접 보지 않은 풍경을 유추한 그림은 관악풍이나 민간 화풍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았다. 안악이 올랐던 산길이라도 다시 보고 나서 그림을 시작하고 싶었다. 남농은 다시 붓을 내려놓았다. 부엌에서 나온 아내가 한숨을 쉬었다. 오늘도 붓을 들지 못하는 것이오? 아무래도 그림 그릴 곳을 한 번 더 보고 와야겠소. 아니 대체 얼마나 대단한 그림을 그리려고 이렇게 몸살을 앓는 것이오. 이전에 그리던 그림과는 다른 그림이라. 이전이고 나중이고 빨리 그림 팔아서 돈 좀 주시오. 쌀독이 바닥을 보이고 있어.
남농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섰다. 아내는 선전에 나가야 하는 이유를 잊어버린 듯했다. 남농은 타인을 뛰어넘고 스스로를 뛰어넘어야 하는 그림을 다시 설명하기 힘들었다. 매 끼니 먹을 것을 걱정하는 아내의 귀에 그런 말이 제대로 박힐 리 없었다. 남농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나오는 신음소리를 꾹꾹 눌러서 다시 삼켰다. 안악은 바닷가에 나오지 않았다. 안악이 조개와 미역을 줍던 바닷가를 파도가 쓰다듬고 있었다. 파도 소리는 귓가로 밀려들었다. 남농은 안악이 올랐던 비탈길을 보았다. 불편한 다리를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애당초 무리한 생각이었다. 길 가운데 선 남농은 산자락 등성이에 펼쳐진 보리밭을 눈에 깊이 담았다. 푸르게 자라고 있는 보리싹과 봄 풀을 머리에 새겼다. 햇볕이 따뜻하고 해풍이 느껴지지 않는 날이었다. 안악이 올랐던 길 위에서 아지랑이가 일렁이고 있었다. 안악의 집은 저런 밭들 사이에 있을 터였다. 소가 매여 있고 닭과 개가 햇볕이 가득한 마당을 어슬렁거리고 아이를 업은 안악은 장에서 돌아와 사립을 들어서고 있을지도 몰랐다. 안악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군데군데 초가도 있을 것이었다. 그래야 맞았다. 중심에서 밀려난 산등성이의 삶은 해풍을 맞아서 단단할 것이고 햇빛을 흠뻑 받은 흙처럼 따뜻할 것이었다. 부푼 흙에 뿌리가 들린 보리처럼 엉성하지만 질기게 땅을 놓지 않는 삶이었다. 남농은 산등성이에 펼쳐진 밭들과 안악이 올랐던 비탈길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입에 힘을 주고 고개도 주걱거렸다. 그래, 저것이다. 저것이 내 그림이다. 그림에 입힐 채색도 떠올랐다. 남농은 다시 허림의 그림을 생각했다. 어쩔 수 없구나. 진작부터 너에게 배운 것이다. 세상에 완벽한 창작은 없었다. 남농은 그렇게 생각했다. 자연을 보고 그리는 사생화도 자연을 모사한 그림이었다. 다만 그대로 베끼는 것은 안 될 것이었다. 남농은 일본의 남화풍을 배우되 남농만의 신남화풍을 건설하고 싶었다. 조선의 산천, 조선의 정서를 그리고 싶었다. 오직 조선의 것을 그리고 싶었다. 그것은 중국의 산수를 본뜨는 화업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일이었다. 남농은 동생 허림이 아직 살아있을 때 그렸던 신춘이 떠올랐다. 그림을 본 동생이 이렇게 말했다. 남종화 기법이 일본 남화풍과 절묘하게 어울린 그림입니다, 형님. 새로운 화풍이 되겠습니다. 그때 남농은 짧게 대답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그 부족함을 안악이 사는 산자락의 보리밭이 채워줄 것 같았다. 바다에서 일어난 바람이 남농의 옷자락을 흔들었다. 바다에서 일어났으나 습기가 그다지 배어있지 않은 바람은 부드러웠다. 남농은 다시 산등성이 밭과 비탈길을 보았다. 실눈에 따뜻한 햇볕과 보리밭을 깊이 담았다. 바람이 남농의 등을 떠밀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걸음이 가벼워져서 골습의 통증이 다소 덜어지는 듯 싶었다. 남농은 화선지에 산을 가득 채우기로 했다. 등성이마다 초가가 한 채씩 박혀있는 산이었다.
그 산의 꼭대기 바로 아래까지 밭을 만들 작정이었다. 보리밭과 마른 고추대가 아직도 서 있고 들깨나 콩의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밭이었다. 흙은 붉은 황토여야 할 것이었다. 심호흡을 하고 난 남농은 화선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통증이 머리 끝까지 단숨에 치고 올랐다. 남농은 이를 악물고 눈을 감았다. 통증이 다소곳하게 무릎 안으로 잦아들기를 기다렸다. 눈을 감은 남농의 어깨를 집 그늘의 한기가 서늘하게 감쌌다. 봄이라 하나 아직 그늘은 추운 때였다. 무릎이 그림을 마칠 때까지 한기를 이겨내줄 수 있을지 걱정되었다. 남농은 유난히 골습이 심한 왼쪽 다리를 만져보았다. 왼쪽 다리에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다.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다리가 수상했다. 왼쪽 다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짐작이 들었다. 오래전에 피돌기를 멈춘 다리였다. 남농은 그 다리를 엉덩이 밑에 괴었다. 그리고 다시 심호흡을 한 뒤 화선지 위로 몸을 숙였다. 빈 화선지가 눈에 가까이 다가왔다. 남농은 구멍을 뚫을 듯 화선지를 들여다보았다. 이제 시작이다. 남농은 화면 전체에 황갈색을 주조로 깔았다. 흙이 붉으니 황갈색이 마땅했다. 안악이 올랐던 비탈길 위에는 산도 푸르지 않았다. 아직 잎이 나지 않은 나무는 갈색이었다. 그런 풍경이 누런 초가지분과 잘 어울릴 것이었다. 그런 곳에 안악은 집을 지어 살고 있었다. 단단하게 수수대로 엮은 울타리와 쌀이대로 만든 사립이 눈앞에 떠올랐다. 거기에 20개 농담이 낄 자리는 없었다. 여백도 남기지 않을 작정이었다. 신남화풍을 염두에 두고 있으니 마땅한 생각이었다. 초가집 한 채를 그리고 나니 점심때가 되었다. 아내가 생미역을 삶아서 된장에 무치고 옆구리가 터진 조기를 구워서 상을 차렸다. 남농은 안방에서 아내와 함께 점심을 먹었다. 안악의 말대로 봄 미역은 먹을만했다. 비릿한 바다 풀맛이 입맛을 돋워주었다. 아내가 조기살을 발라서 남농의 밥 위에 얹었다. 많이 드시오. 무뚝뚝한 말 한마디도 밥 위에 얹어졌다. 언뜻 듣기에는 투박하게 들리나 깊은 속정을 꾹꾹 눌러 담은 말투였다. 아내는 밥도 덜어주었다. 남농은 아내가 준 밥을 다시 아내의 밥그릇에 옮겨 담았다. 과식은 그림을 그릴 때 집중을 방해했다. 체중이 불면 그 무게가 온통 다리에 실려서 더 힘들어질 것이었다. 이미 감각이 사라지고 있는 다리였다. 그림 그리는 남편을 만나서 고생이 많소. 내가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소. 아내가 남농의 왼쪽 다리를 만졌다. 견딜 수 있으시겠소? 견뎌낼 작정이요. 점심상을 물릴 무렵 손님이 찾아왔다. 남농은 그리던 그림을 잠시 덮어두었다. 그새 그림은 말라 있었다. 손님은 남농과 비슷한 연배의 사내였다. 사내는 고기 잡는 어부였다. 아들놈을 이제 어떻게 학교에 보내볼까 합니다. 맨입으로 학교 선생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돈도 없고 해서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방석 위에 무릎을 꿇고 앉은 남농이 사내에게 물었다. 아이가 몇 살이요?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던 사내가 남농을 바라보며 말했다. 올해 15살입니다. 바닥에 종이를 새로 펼치던 남농이 고개를 끄덕였다. 많이 늦지는 않았소. 잘 키우시오. 남농은 붓을 먹에 적셔 종이 위에 나무를 먼저 그렸다. 우람한 소나무였다. 소나무는 남농의 붓끝에서 잎이 무성하게 피어났다. 소나무 그늘 아래는 초가집 두어 채가 지어졌고 초가집 앞으로는 시냇물이 흘렀다. 물가에 풀이 무성한 시내 가운데 나무다리가 걸렸다. 초가집은 시내를 건넌 둔덕에도 있었다. 시내 건너편 초가집 뒤로는 낮은 산이었다. 낮은 산 뒤로 먼 산허리에는 구름이 걸렸다. 비가 내리고 난 직후의 풍경이 1시간도 지나지 않아 화면에 담담하게 들어찼다. 조부와 부친의 그림과 같은 전통 산수화였으나 한 번도 본 적 없는 중국의 풍경은 아니었다. 여백이 많아서 생각이 깊게 스며들게 하는 산수화였다. 막 그려낸 그림에서 먹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다. 남농은 사내에게 다 그린 그림을 내밀었다. 아이가 반듯하게 잘 크기를 바라겠소. 선생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사내가 그림을 들고 돌아간 뒤 아내가 부엌에서 나오며 입을 삐쭉 내밀었다. 그림을 너무 함부로 막 그려주시는 것 같소. 시간이 아깝지 않소. 남농은 그림을 그리다만 종이를 다시 펼쳤다. 나는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이 없소. 화면에는 하얀 목련이 눈부시게 피어났다. 남농은 안악의 집 옆에 목련나무를 세우고 꽃이 무성하게 피게 했다. 아내는 종이 위에 몸을 깊숙이 숙이고 있는 남농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남농이 초가집 앞에 닭을 그려 넣을 때 아내는 또 집을 나섰다. 아마도 저녁 찬거리를 구하러 가는 것일 터였다. 화면의 닭은 암탉이 2마리였고 수탉이 1마리였다. 하얀 깃털을 가진 닭들은 벼슬이 붉었다. 암탉 1마리는 집안을 기웃거리게 했고 또 다른 암탉과 수탉은 소 옆에서 어울리게 했다. 소와 닭들 옆에는 장작더미를 쌓아놓았으며 장작더미와 사리문 사이에 산수유 나무를 그려 넣었다. 울타리는 마른 수숫대를 엮어서 만들었다. 마당 끝에 집더미를 쌓았고 울타리 가에 키 작은 사철나무도 그렸다. 남농은 안악의 집에 공을 많이 들였다. 하지만 개는 그려넣지 않았다. 여기까지 그리는데 다시 한나절이 짱짱하게 걸렸다. 저녁이 이슥해서 남농은 붓을 내려놓았다. 통증이 너무 깊어진 나머지 감각이 멀어진 다리는 움직이기 힘들었다. 움직일 때마다 다리를 찢어 발기는 고통이 전신을 흔들었다. 남농은 바지를 걷어 올려 보았다. 왼쪽 다리는 차갑고 창백했다. 마치 의족처럼 보였다. 남농은 아내가 밝혀놓은 불빛 아래서 차가운 왼쪽 다리를 물끄러미 들여다보았다. 부엌에서는 늦은 저녁을 차리는 소리가 들렸다. 겨울 동안 땅속에 묻어두었던 무에 물이 간 고등어를 넣어 조린 냄새도 났다.
아내가 고심해서 마련한 음식은 왼쪽 다리에 앞으로 영영 다다르지 못할 것이었다. 남농은 썩어가는 다리를 보는 아내의 기분이 어떨지 헤아리기 어려웠다. 처음 골습이 발병했을 때 그림을 멈추었다면 다리가 무사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았다. 그랬다면 썩어가는 다리를 보게 되는 일은 없었을지도 몰랐다. 대신 마음이 썩어 문드러졌을 것이었다. 조부인 소치와 아버지 미산에게 물려받은 피가 다른 것으로 갈 리 없었다. 조부인 소치는 그림을 그리지 않고는 살 수 없어 제주로 유배간 추사를 찾아다닐 정도였고, 부치는 그런 소치의 아들이었다. 그림을 팔자로 타고난 이들이었다. 남농은 그런 소치의 손자였고 미산의 아들이었다. 일찍이 아버지 미산은 그림을 말렸다. 타고난 재능이 팔도를 올렸지만 자신의 아버지 때부터 가난이 너무 사무쳤다. 하지만 남농은 아버지의 만류를 듣지 않았다. 자신도 그림이 팔자였고 팔자를 속일 수 없었다. 18배 남농이라는 호를 얻었다. 유학자 정만조에게서였다. 남농의 팔자에 정만조가 지어준 호보다 더 들어맞는 것은 없었다. 아내가 저녁상을 들여왔다. 남농은 밥을 오래 씹어서 먹었다. 밥알의 온기가 목구멍에 닿아서 그림 그리는 일이 사무치게 했다. 다리를 그림에 내주면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스스로에게 기가 막혔다. 남농은 밥을 먹으면서 다리가 썩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했다. 알 수 없었다. 어려서부터 그림만 생각해왔고 그림 외에 아무것도 모르는 남농은 썩은 다리를 어찌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다. 목포에 썩은 다리를 다루는 병원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닷새 만에 산책을 나섰다. 갯비린내가 맡고 싶었고 혹시 안악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림을 그리다 보니 안악을 다시 보고 싶었다. 사립을 들어서는 안악을 그리려다 말고 집을 나선 남농은 바다로 향했다. 바다가 햇빛에 반짝였고 바람은 반짝이는 파도를 모래톱으로 밀고 있었다. 멀리 미역과 조개를 줍는 안악이 보였다. 안악은 늘 보던 대로 하얀 무명 저고리에 무명 치마를 입고 무명 수건을 두르고 있었다. 남농은 왼쪽 다리를 천천히 끌면서 느리게 걸었다. 한 걸음을 옮기는데 한나절이 걸리는 듯했다. 아내가 구해다 준 막대에 온 몸에 힘이 쏠렸다. 막대를 짚고 있는 손바닥이 얼얼했다. 바구니를 채운 안악이 남농이 있는 길로 올라왔다. 남농은 안악을 먼저 앓은 채 했다. 지난번 미역은 잘 먹었소. 말씀대로 먹을만 합디다. 안악이 해사하게 웃었다. 오랜만이십니다. 남농은 안악의 웃음을 그림에 넣을 수 없는 것이 애석했다. 남농이 그리고자 하는 것은 겨울을 난 보리 같은 조선의 풍경이었다. 그곳에서 살고 있는 조선 사람의 모습이었다. 목포의 중심에서 산등성이로 밀려난 조선의 삶을 선전해 내고 싶었다. 남농은 안악에게 물었다. 전에 보아하니 산길을 많이 오르시던데 사시는 곳도 밭이 많소? 안악은 봄볕에 부신 눈을 가늘게 뜨고 남농을 보았다. 몸을 가둘 수 없으니 밭뿐이지요.
무엇을 주로 심으시오? 콩도 심고 수수도 심고 밭에 심을 수 있는 것은 다 심지요. 지금은 보리밭이 좋습니다. 지난번 비가 약이었습니다. 그곳에 몇 집이나 사시오? 마을을 이루지는 못하고 드문드문 대여섯 집이 살고 있습니다. 헌데 그건 왜? 사시는 곳이 궁금했소. 그곳을 그리고 싶었소. 안악은 또 남농에게 미역을 싸주었다. 수건을 벗은 안악의 동그란 머리통이 남농의 눈에 들어왔다. 나무 비녀로 쪽지고 있는 머리통이 고왔다. 남농의 눈앞에 안악이 사는 곳이 환하게 그려졌다. 안악의 말을 듣고 가보지 않은 곳을 떠올린 것이니 그것도 사생이라 해도 될 듯했다. 남농은 말로만 들은 곳을 사실보다 더 사실처럼 그리고 싶었다. 남농은 집으로 돌아와서 그림 그리던 종이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다. 깊은 통증에 단전에서부터 비명이 올라왔다. 남농은 어금니에 힘을 주고 통증을 견뎠다. 붓을 잡은 손에도 힘이 들어갔다. 남농은 골습의 통증이 다소곳해지기를 기다려 화선지 위로 몸을 숙였다. 드디어 하얀 무명 치마저고리에 아이를 업고 골목에서 마당으로 오르는 안악이 활짝 열린 살인문 사이에 들어섰다. 이 아이는 해방된 조선에서 한 사람의 조선인으로 살아갈 것이다. 안악의 등 뒤로 보리밭이 펼쳐지고 경사진 보리밭 아래에는 초가지붕이 들어섰다. 보리밭은 그 앞에도 펼쳐지는데 경사가 가팔랐다. 부풀어서 가볍게 들뜬 흙을 가냘픈 뿌리로 단단하게 움켜쥐고 있는 보리가 푸르렀다. 보리밭과 빈 밭을 남농은 산꼭대기 바로 아래까지 펼쳐놓았다. 경사가 가파른 보리밭 위에는 초가집을 또 한 채 들였고 비탈을 한참 내려오는 곳에 초가지붕을 또 그려 넣었다. 산 하나가 온통 밭이었다. 밭은 둑이 둥글게 휘어졌고 보이지 않는 곳까지 계속 이어지는 느낌이 들도록 했다. 산자락 3개로 화면이 가득 찼다. 빼앗긴 땅에서도 질기게 뿌리를 내리는 조선의 봄 풍경이었다. 멀리 있는 풍경을 가까이 당겨서 그린 그림이었다. 이래를 내리 쉬지 않고 그림을 그리던 남농이 잠시 붓을 쉬었다. 이제 몸의 일부가 된 통증은 그림을 그리는 동안 몸 밖으로 밀려나지도 않았다. 몸의 기운은 통증을 견디는데 모두 소진되고 있었다. 남농은 통증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그림은 하늘이 하얗게 비어 있었다. 남농은 안악을 따라 산을 오른 기분을 느꼈다. 정말 산을 오른 듯 몸이 고단했다. 이제 다 올라왔구나. 다 올라왔어. 오후의 봄 햇살이 희미해지고 있었다. 곧 마당으로 어스름이 내릴 터였다. 아내가 돌아올 때가 되었다. 며칠 동안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던 손님이 하나도 찾아오지 않은 날이었다.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가끔은 그런 날도 있었다. 찾아와서 그림을 청하는 이가 없어서 집중이 높았던 하루였다. 남농은 고단한 몸을 다시 화선지 위로 숙였다. 곱슬의 통증이 또렷하게 등을 타고 위로 솟았다. 그 자리가 하늘이었다. 봄 하늘은 지상에서 오른 아지랑이가
따뜻한 봄볕과 뒤섞인 연보랏빛으로 마무리되어야 할 듯했다. 따뜻하게 부풀어 오르는 조선의 산을 포근하게 감싸는 하늘이어야 할 것이었다. 그것이 조선의 하늘일 터였다. 남농은 잠시 대문간 지붕 위의 하늘을 보았다. 하늘까지 굳이 안악의 말을 들을 것이 없었다. 남농의 대문간 위로 펼쳐진 하늘이 안악이 사는 산골의 하늘이니 눈앞의 하늘로 충분했다. 마침내 남농은 붓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림을 보았다. 여백이 하나도 없는 그림은 밭이 된 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예전의 신춘과 다른 신춘이었다. 남농의 눈에도 스스로가 신남화풍을 고심한 흔적이 확연하게 보였다. 그림 속에서 밭으로 뒤덮인 산은 거대했다. 높지 않은 산이었으나 품고 있는 것이 여느 산과 달랐다. 햇빛과 보리밥과 초가와 안악이 흙처럼 도드라지지 않았으나 그림에서는 거친 곳을 눈부시게 읽어내는 힘이 보였다. 그 산이 품고 있는 힘이 단단하게 느껴졌다. 밀려난 곳도 눈부신 자리로 만드는 힘이었다. 붓을 내던진 남농은 그 자리에 드러누웠다. 통증이 전신으로 고루 퍼졌다. 골습이 남농이었고 남농이 골습이었다. 신음이 다시 목을 넘어가서 몸속으로 고루 스며들었다. 남농은 신음소리를 내지 않았다. 대문을 들어서는 아내의 발소리가 들렸다. 남농은 몸을 일으키지 않았다. 몸을 움직이면 신음소리를 참지 못할 것이었다. 아내가 그림을 보고 남농을 들여다보았다. 산이 품고 있는 힘이 묵직한 것 같소. 고생하셨소. 남농은 그림 옆에 누운 채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에게서 생선 비린내가 났다. 그림이 마르거든 방으로 가서 몸을 좀 눕히시오. 금방 저녁을 지어드리리다. 마당에 어스름이 내리고 있었다. 땀이 식어가면서 몸에 한기가 스몄다. 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듯했다. 골습은 오래 무릎을 꿇고 거기에 체중을 실어서 그림을 그리는 동안 피가 통하지 않아서 생긴 병이었다. 대청마루에 불이 들지 않아 거기에 동상이 겹쳐 있었다. 남농은 아주 오랫동안 천천히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어스름 속에서도 그림 속 풍경은 저물지 않고 있었다. 그림은 아직 마르지 않았다. 남농은 그림을 방에서 마저 말렸다. 불빛 아래에서 이전의 그림을 뛰어넘은 그림이 확연하게 눈에 들어왔다. 무엇보다 여백이 없고 화면을 꽉 채운 풍경과 채색이 그랬다. 남농은 그림을 갈무리한 뒤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다. 감기지 않는 귓가에 아내가 저녁을 차리는 소리가 와 닿았다. 그림의 제목을 남농은 오래 생각하지 않았다. 오래 생각할 것도 없었다. 중심에서 밀려난 목포의 일상을 그렸으니 처음 그림을 그릴 때부터 제목은 정해진 것인지도 몰랐다. 그러니 더 생각하고 말 것도 없었다. 그림의 제목을 정하고 선전에 그림을 보내는 사이 다리에서 진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다리가 본격적으로 썩어가고 있었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이미 다리가 창백해졌을 때부터 괴사는 시작되고 있을 터였다.
남농은 퍼렇고 뻘겋게 썩어가는 다리를 물끄러미 들여다보았다. 죽어서 땅에 묻혀 썩어가는 육신이 떠올랐다. 그것을 미리 앞당겨 보고 있는 듯했다. 흘러내리는 진물이 눈물 같았다. 눈으로 울지 못한 울음을 다리로 울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선에는 그런 울음이 포개진 산마다 들어있을 것이었다. 남농은 그런 조선의 산천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조부인 소치와 선친인 미산의 그림은 조선의 산천이 아니었다. 그런 조선을 그렸으니 또 그것을 뛰어넘어야 할 것이었다. 남농은 그림의 방향이 머지않은 날에 또다시 바뀔 것 같다는 예감에 몸을 떨었다. 목포의 이루는 선전에서 특선을 차지했다. 남농은 절뚝거리는 다리로 조선 총독상을 받았다. 상이 주는 무게는 감당할 만했다. 이겨낼 수 있는 무게였다. 어려서 조부인 소치와 아버지 미산의 그림을 익혔고 18배 조선 총독부 항무국장상을 받았다. 타고나기를 그림을 그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팔자를 타고났으니 상의 무게를 감당하고도 남을 것 같았다. 그해 가을에 남농은 다시 새 그림의 구상을 시작했다. 신남화풍이기는 마찬가지이나 구도와 색채를 달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남농은 신남화풍의 정점을 다시 찍고 싶었다. 남농의 산책길이 점점 길어졌다. 남농은 썩어가는 다리를 끌고 안악을 만났던 바닷가를 지나서 낯선 마을까지 다녀왔다. 산책은 늘 한나절이 짱짱하게 걸렸다. 점심을 먹고 나선 산책이 어느새 해걸음이었다. 바다에 지는 햇빛이 고왔다. 멀리 부두가 보였다. 남농은 해걸음의 목포를 그리고 싶다고 생각했다. 해걸음의 바닷빛에 눈이 팔린 남농은 길을 보지 않고 걸었다. 바닥에 솟아있는 돌뿌리에 남농의 발이 걸렸다. 남농은 해걸음 빗속으로 쓰러졌다. 비명이 높게 솟아올랐지만 인가까지 닿지는 못했다. 길을 가던 어부가 길에 쓰러진 남농을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남농을 찾으러 나서던 아내가 어부의 등에 업힌 남농을 방에 눕혔다. 왼쪽 다리에 괴사를 보았다. 괴사는 어제와 오늘이 달라 보이지 않았으나 무릎을 꿇을 수 없었다. 마침내 당분간 붓을 쉬기로 했다. 어떤 식으로든 괴사가 멈추어야만 그림은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남농은 생각했다. 아내가 사방으로 병원을 수소문했다.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는 말을 해주는 병원은 있었으나 다리를 절단할 줄 아는 병원은 목포에 없었다. 목포의 의사들은 서울로 가라고 말했다. 아내는 남농을 서울로 데려갔다. 그림을 팔아서 마련한 돈에 품을 팔아서 마련한 돈을 보탠 아내가 남농을 데려간 곳은 서울의 욱병원이었다. 오래 골습을 앓은 것에 비해 다리를 잘라내는 시간은 지나치게 짧았다. 다만 다리를 잘라낸 자리의 통증이 지나치게 또렷하고 선명한 것이 길게 갔다. 남농은 다리를 잘라낸 자리를 들여다보지 않았다. 오래전 세상을 떠난 동생 허림이 떠올랐다. 그림과 목숨을 바꾼 동생이 다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남농은 신음소리를 목구멍 속으로 삼켰다. 남농을 지켜보던 아내가
기어이 창문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아내의 야윈 어깨가 보일 듯 말 듯 떨리고 있었다. 남농은 눈을 꼭 감았다. 그때 아내가 남농을 불렀다. 창밖 좀 보시오. 눈이 오고 있소. 그제야 남농은 눈을 뜨고 창밖에 눈을 보았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다. 남농의 눈에 눈 내리는 목포가 떠올랐다.